뉴욕시에 거주하는데 뉴욕시에서 근무하고 미혼이에요. 최악입니다. 자, 일단 왜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혼이다. 싱글이란 얘기예요. 미국은 텍스 레이트를 정하는 거를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텍스 레이트 자체는 3가지인데 싱글,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별도로 신고를 할 거냐,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신고를 할 거냐, married, separate, married, joint,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그 다음에 뭐 qualifying widow,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제일 텍스 레이트이 높은 게 뭘까요? 싱글이에요. 네. 싱글이에요. 그래서 저도 싱글을 탈출을 했습니다. 지난 작년에 계속 싱글이다가 꼭 그래서 싱글에서 탈출한 건 아니지만 싱글하고 메리드 세퍼레이트예요. 똑같습니다. 세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세율이 뭐냐면 메리드 조인트예요. 네, 결혼해서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 자, 내가 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는 미리 걷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 뉴욕 시티에 또 살기 때문에 이 사람 뭐도 내야 돼요. 시티 텍스도 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뉴저지에서 뉴욕시에서 거주하고 뉴욕 주에서 거주하는 뉴욕 시티 맨하탄에서는 안 살아요. 또는 뭐 브롱스나 이쪽에서는 안 살아요. 어디 살까요? 저기 호버킨에 살아요. 뉴욕에서 근무하지만. 그러니까는 소득은 뉴욕에서 발생했는데 내가 거주는 뉴저지에 산다. 그러면은 나는 그 텍스를 이거 뉴욕에다가 텍스를 안 낸다는 거죠. 뉴저지 텍스만 내면 돼요. 그러나 시티 텍스는 안 냅니다, 아예. 이게 이제 이쪽 저쪽 텍스 레이트를 해갖고 거의 똔똔 되거든요. 뉴저지 텍스하고 뉴욕 텍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애뉴얼 48,000불짜리 연봉자예요. 월에 4,000불 받는 거죠. 그로스는 4,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4,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셜 세큐리티랑 메디케어 묶어갖고 이게 파이카가 한 300불 나가고요. 300 몇십 불 나가고요. 위도홀딩은 3가지를 하죠. 페더럴에서 가져가고 스테이트에서 가져가고 로컬에서 가져가요. 근데 이 가져가는 레이트이 되게 높아요. 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다음 거를 보시면 샘플 3번 한번 보시죠. 샘플 3번. 샘플 3번 보시면은 똑같이 48,000인데 얘는 결혼을 했어요. 부부예요. 그래서 조인틀리 리턴을 한대요. 그러면 똑같이 48,000이지만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는 똑같죠. 이거는 파이카기 때문에 파이링 스테이터스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 7.65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싱글이든 메리드건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샘플 3번에 24858은 페더럴 위드홀딩 한번 보세요. 페더럴 위드홀딩 텍스. 스테이트 위드홀딩 텍스 보세요. 자, 싱글일 때는 얼마 가져갔어요? 먼슬리 518불 가져갔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얼마 가져가요? 213불만 가져가죠. 결혼하니까 갑자기 돈을 버네요. 그죠? 세금을 그만큼 조금 내도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텍스 레이트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메리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도 달라지죠? 스테이트도 185에서 166으로 낮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뉴욕시에서 근무하지만 샘플 3번은 뉴욕시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안 내요? 뉴욕 시티 텍스를 안 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샘플 3이네요. 그죠? 디덕션이 그래서 685불밖에 안 됐어요. 제일 나쁜 거는 뉴욕 시티에 살면서 결혼도 안 한 것이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최악입니다. 그러면 싱글인데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뉴욕 시티에서 안 살면 되겠죠. 지금 당장 결혼할 수는 없고 집을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티 텍스는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샘플 2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시티 텍스만 안 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산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W2를 받고 나중에 야,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텍스 리턴을 해가지고 CPA한테 100불 줬는데 내가 500불을 받았네? 그럼 400불이 남았네? 굉장히 좋아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연봉 나 10만 불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로스. 그러니까는 10만 불이야 하는 거는 뭐냐면은 7만 몇천 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만 3,916불. 그러니까는 내가 연봉 10만 불에 누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한 11만 몇천 불이 나가는 거죠.
10만 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이카 7.65 내야죠. 소셜 인플로이먼트 무슨 텍스 내야죠. 보험 들어야죠. 그러니까 회사는 10만 불만 나가는 게 아니라 10몇만 불이 더 나가는 거예요. 11만 불 이상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그게 W2고요. 나중에 한번 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보니까 48,000 연봉인데 1번에 2번에 페더럴 위도 홀딩 2,556불 해갖고요.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 4번, 6번 묶으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파이카 7.65죠. 48,000 곱하기 7.65%를 하면은 요 두 4번하고 6번을 더한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48,000에 7.65 하니까 48,000 곱하기 또 7.65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0.0765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야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스테이트에다가는 인컴텍스 얼마 냈어요? 밑에 17번에 1992불을 낸 거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이카 텍스, 그죠? 파이카 텍스, 그 다음에 tax return withholding, 그죠? 인컴 텍스 withholding, 이 모든 것들이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employee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업원이다. 종업원일 때는 뭐가 나가냐면 W2라고 하는 폼이 나가죠. 그죠? W2라고 하는 폼이 나가요. 그러면 내가 회사가 종업원만 쓸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소송에 걸려가지고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럼 변호사한테도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응? 그것도 일종의 뭐 샐러리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는 내 종업원이 아니죠.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얘는 한 번 그냥 1년에 한 번 딱 요 케이스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내 종업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employee라 부르지 않고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불러요. 독립적인 계약자라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업원일 때는 종업원도 7.65%를 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랑 메디케어 텍스를 내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7.65를 내야 돼요. IRS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인슈런스를 내야 됐어야 되고 아예 처음에 월급이 나갈 때서부터 페더럴하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미리 계산을 해갖고 다 빼가더라 이거죠. 난 지금 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가 붙어요. 내가 1년에 총 내야 되는 텍스가 10,000불이었는데 위도홀딩 해간 게 예를 들면 99,000불이 안 됐다. 그러면은 페널티 텍스가 붙고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큼은 미리미리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내고 버틸 거 아니에요. 페널티가 없다면. 근데 페널티와 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미리 내놔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는 어떨까요? 얘는 내 종업원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10,000불 주면 끝인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럼 그 10,000불은 뭐로 처리하면 돼요? 비즈니스 expense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무슨 얘가 종업원도 아닌데 파이카를 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어떻게 돼요? 그냥 10,000불을 내 소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 게 뭐 많아가고 비용이 더 많아지면 세금 낼 게 없어지는 거야. 인컴 텍스를 낼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를 보면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누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인플로이가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고용하는 게 훨씬 좋죠. 일단은 뭐가 안 나가요? 파이카가 안 나가잖아요. 7.65%가. 그러니까는 똑같이 10,000불을 내는데 10,000불짜리 종업원을 고용을 하면은 거기에 10,000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많은 뭐 700몇 불, 7,000몇 불, 700몇 불이 더 나가잖아요. 700몇 불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인슈런스 이런 거가 거의 1,000불 이상, 10% 이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얘가 종업원이 아니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그냥 10,000불 내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는 뭐가 낼 필요가 없어요? 파이카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얘가 분명히 종업원인데 종업원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W2 폼이 아니라 어떤 폼이 들어가냐면 1099라고 하는 1099라고 하는 폼이 들어갑니다. 그럼 IRS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얘가 무슨 종업원이 아니야. 종업원이구만. 맨날 출퇴근하고, 그런데 무슨 종업원이 아니야. 근데 회사에서, 아니야, 종업원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7.65가 500명이어 봐요. 500명이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RS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두는 페이롤 텍스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종업원이냐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종업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거든요. 회사에서 컨트롤 앤 슈퍼바이저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시험엔 그게 나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 비즈니스 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이슈가 있어요? 비즈니스는 무슨 뭐를 공부하는 거다? 책임 문제가 항상 생긴다 그랬잖아요. 얘가 만약에 인플로이가 되면 얘가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얘가 만약에 회사 업무를 하다가 뭐 사고가 났으면 회사가 돈을 대줘야 돼요. 뭐면? W2면, 인플로이면. 오케이? 근데 얘가 인플로이가 아니라 인디펜 컨트랙터예요. 내 변호사예요. 내 변호사가 내 소송 대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이 사람의 병원비를 대줘야 되냐? 더 넣을 필요는 없죠. 왜? 내가 이 변호사를 슈퍼바이징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인디펜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구분은 어디서 공부한다? 비즈니스 로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인플로이일 때와 인디펜던 컨트랙터일 때 세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텍스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회사에 가서 뭐 업무를 하시거나 회사에선 다 인디펜 컨트랙터로 잡고 싶은데 그래서 일정 숫자의 인디펜 컨트랙터가 넘어가면 IRS는 와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물론 원리 원칙대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들이 어떤 편법을 씁니까? 조그만 회사들은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를 줘요? 캐시를 주는 거죠. 현금을 주는 거죠. 현금을 주면 얘도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나도 회사도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죠? 보험도 들 필요가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거를 감시하는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하거나 뭐 CPA 오피스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반드시 조심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기관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국토안보부라고 하고요. 이민법, 그러니까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로이가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것만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학생을 채용한 거 아니냐 캐시를 주면서 그러니까 학생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할 수 없는데 일을 한 거니까 그죠? 또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분이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돈을 줬다. 이거에 대한 이슈를 담당하는 게 홈랜드 시큐리티예요. 그럼 내가 회사의 사장이면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적법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뭐 캐시를 줬건 뭘 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한 거를 잡아내는 건 어디서 잡아낸다?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잡아낸다. 그 다음 두 번째,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가 있어요. 이건 노동부예요. 노동부. 이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이 적법이냐 불법한 사람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오버타임을 했냐,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했냐, 아니면 뭐 어린애인데 위험한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있죠? 1.5배를 줬냐 안 줬냐, 미니멈 웨이지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노동부예요. 노동부예요. 이 사람은 설사 불법 체류라고 할지라도 내가 불법 체류인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40시간을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60시간을 일을 시켰는데 20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1.5배를 안 줬으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다가 신고를 하면 돼요? 노동국에다 신고를 하면 돼요. 내가 불법 체류자이지만. 불법 체류자가 무서워할 곳은 어디만 무서워하면 돼요? 홈랜드 시큐리티만 무서워하면 돼요. 나머지 밑에 있는 두 기관에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불법 체류자인데 나 오버타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RS에다가도 마찬가지죠. IRS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오버타임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세금을 냈냐 안 냈냐만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이 세 기관이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군데를, CPA들은, 또는 내가 회사를 하고 있으면 이 세 군데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60시간을 일을 했는데 내가 캐시를 줬어요. 캐시를 준 거에 대한 거는 어디서 감시를 해요? IRS가 감시를 하죠. 왜? 너 파이카를 안 냈네? 캐시를 내가지고? 왜 파이카를 안 냈어? 세금을 덜 냈구나.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라고 IRS가 쫓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60시간을 일을 시켰는데 2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안 줬구나. 이거는 노동부에서 찾아올 거고요. 얘는 일할 수 없는 신분인데 왜 일을 시켰냐? 이건 홈랜드 세큐리티에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이 세 군데 기관을 우리는 항상 와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뭐 헬스 디파트먼트와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이 세 개를 항상 내가 딜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자료를 갖춰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말에 무슨 서류도 만들어 놓고 뭐 우리가 출퇴근하는 명부도 만들어 놓고 뭐 얼마 받았다고 사인도 받아 놓고 이러라는 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뭔가 제대로 핸들하기 위해서 미리 장부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몰라도 이 세 가지 정도의 기관들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해서 대략 이제 미국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뭐 굉장히 정신없게 빨리빨리 왔지만 자료를 드렸으니까 댁에 가시면서 혹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략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험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EA 시험이건 CPA 시험이건 아무 데서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미국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인플로이로 있건 인플로이어로 있건 뭐 내가 셀프 인플로이를 하건 뭐 세탁소를 하시건 네일 케어를 하시건 상관없이 알고 계셔야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맨 앞에 이제 보시면 미국 조세 구조는 페더럴, 스테이트, 시티나 카운티 텍스로 구분된다. 어렵지 않네요. 네, 이 중에서 80%가 연방세다. 일단 중요한 세금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소득세가 제일 중요하다. 연방에다가도 내고 스테이트에다가 내고 뭐 시티에다가도 내더라. 프로퍼티 텍스나 세일 텍스는 어디에다가만 낸다? 스테이트에다가만 낸다. 그 말은 CPA건 EA건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그죠? 기프트 에스테이트 텍스, 페이롤 텍스. 그 중에서 우리가 별표 쳐놓은 게 딱 하나 있는데 페이롤 텍스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많이 이슈가 되는구나. 그래서 인컴 텍스는 어떤 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7개 주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내지 않고 스테이트만 안 내는 거예요. 페더럴은 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개 주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를 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주는 시티 텍스, 어떤 그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텍스만이 아니라 시티 텍스를 부과하게 된다라.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랑 세일 텍스가 있는데 세일 텍스도 안 내는 주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텍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롤 텍스가 있었는데, 페이롤 텍스는 파이카, 후타라고 부르고, 파이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민연금이고요. 사회보장연금이라고 보통 우리 사회보장 뭐 혜택이라고도 뭐 부르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가 메디케어가 합쳐가지고 7.65%가 되더라. 후타는 실업급여더라. 그래서 거기 3인 그거 말고도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나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를 회사가 더 들어야 되더라. 그리고 뭐 종업원도 일정 금액의 보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월 5,000불을 수령한다고 할 때 실제로 6만 불 가져가지만 내 총 그로스는 73,900불이었다. 그래서 13,916불이 세금과 위도홀딩으로 날아가는데 위도홀딩은 연방소득세 위도홀딩한 거와 뉴저지주 소득세 위도홀딩한 거가 거의 한 8,000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8,000불보다 마지막에 계산한 게 더 많이 내야 됐으면은 더 내야 될 거고, 계산해봤더니 파이널리 1년 동안 한 6,000불만 내도 되는데 8,000불 내놨으면은 2,000불을 돌려주게 되더라. 그게 이제 4월 15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회사는 73,916불의 연봉자를 채용을 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8만 불을 내야 된다. 더 내야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뉴욕 시티 텍스가 있기 때문에 미혼이 세율이 높고 시리에 근무하고 또 거주하는 사람은 시리 텍스까지 내야 돼서 세법적으로 가장 안 좋더라. 자, 넘겨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많은 회사들이 W2를 하려고 하지 않고 1099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더라. 그래서 1099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데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세법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IRS는 항상 이거를 감시합니다. 항상 감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가 한번 걸리면 굉장히 이게 페널티가 커요. 그쵸? 이거를 페널티를 안 크게 하면 다 1099를 하고 싶을 거예요. 회사가 7.65 하나도 안 내도 되고 무슨 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세일 퍼슨들. 왜냐면 세일 퍼슨은 이게 커미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세일 컨트롤을 하는지 슈퍼바이저를 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 그 동부광의 가이드 분들. 재작년에 이제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본인들은 W2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에서 이걸 세금을 안 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모 여행사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팁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래갖고 이제 뭐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컨트롤하고 슈퍼바이징 하고 있었다. 당연히 컨트롤하고 슈퍼바이징 했죠. 가이드분들, 그죠? 몇 시까지 나와라 하고. 그러니까는 LA에 있는 모 관광, 사모 관광은 아예 이거 전부 다 W2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이슈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월급제로 바꾼 거죠. 거기다 추가로 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걸리면 뭐 페널티가 그냥 무슨 뭐 몇만 불이 아니라 몇십만 불 단위가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불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걸리게 어떻게 안 걸리게 할 거냐? 좋은 CPA를 능력 있는 CPA가 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기관은 알아두자. 그래서 홈랜드 시큐리티는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버 디파먼트는 노동법을 따랐냐 안 따랐냐, 최저급여를 줬냐, 최저시급을 줬냐 안 줬냐, 뭐 오버타임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고, IRS는 파이카를 냈냐, 뭐 후타를 냈냐, 뭐 이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원천징수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한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EA 시험이건 뭐 CPA 시험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폼이 뭐가 있어요? Outline of Individual Income Tax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무사 시험에서 세 과목인데, 세무사는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 다음에 규제 및 실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소득세만 거의 나와요. 규제 및 실무에서 기프트 조금 나오고, 개인소득세가 30%가 넘는 거죠, 그죠? CPA 시험에서 텍스에서 개인소득세가 40%예요. 그 다음에 법인소득세가 20%. 법인소득세에 뭐도 포함이 되냐면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 LLC 다 포함해서 40%. 그 다음에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엑스 뭐 이렇게 갖고 한 10%,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소득세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면 4시간은 개인소득세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개인소득세라고 하는 게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결국은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든 탄포리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개인소득세를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CPA 시험이건 EA 시험이건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시면 돼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몇 개 매뉴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체크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매뉴얼로 하셔가지고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걸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 그 왼쪽에 한번 볼게요. 1040에 그로스 인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스 인컴. 맨 왼쪽에. 표에 보죠, 표에. 1040 말고. 1040 말고, 그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스 인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뭐예요?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그러니까 미국은요, 세법상에서 exclude 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소득은 일단 다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한국은 개별주의라고 돼서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해놨어요. 이게 소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없는 거는 한국에서는 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요거는 소득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소득이야. 이렇게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가 더 편해요? 100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한 10개만 외우는 게 편하잖아요. 이거 다 소득이야. 이걸 어떻게 외우고 앉아있겠어요? 한국 것처럼. 미국은 요거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소득이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안 들어가는 것만 우리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불을 벌었는데, 이게 그로스 인컴에 들어가는 소득이 있을 거고 그로스 인컴에 안 들어가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소득을 버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걸 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로스 인컴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인가를 공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드를 샀는데, 본드는 뭔지 아시죠? 그 본드 말고 그 사채, 회사채를 샀는데, 어떤 사채를 본드를 샀는데, 스탁하고 본드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별거 아닌데, 본드는 이제 내가 사면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6개월마다든 1년이든 본드는 이자를 받아요. 근데 똑같이 내가 본드를 샀는데, 하나의 본드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샀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발행한 스테이트 본드를 샀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자가 1년에 1000불이 왔어요. 자, 그런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방정부에서 받은 이 1000불은 그로스 인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본드에서 받은 첨부는 소득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본드를 살 때 세금을 아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리스크가 똑같다면 그리고 뭐 레이시 거의 비슷하다면 뭐를 사는 게 당연히 좋을까요? 스테이트 본드를 사야 되겠죠. 물론 소득이 얼마 없어갖고 이거 뭐 첨부를 받아봤자 어차피 텍스 낼 게 없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소득이 많아가지고 1000불, 2000불 괜히 이게 쌓이다 보면은 세금이 보통 우리가 한 20에서 25% 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00원 받아갖고 한 30원 이게 뭐 세금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로스 인컴을 할 때는 들어오는 거는 이게 텍서블이냐, 나 텍서블이냐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렵지 않죠? 받은 거는, receipt은, 받은 거는, 쉽게 말하면 받은 거는, 한국말로, 받은 돈, 쓴 돈? 좀 없어 보이네, 그죠? receipt하고 deduction이 있는데, 이렇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의사소통만 되면 되죠? receipt은 뭐를 구분하자? 이게 taxable이냐? not taxable이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플러스죠, 그죠? 세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쓴 돈은 마이너스인데 꼭 다 썼다고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표에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세법에서 마이너스라는 표시예요. 빼준다라는 표시입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괄호가 뭐가 있습니까? above the line deduction이 있죠? 오케이, 1번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item화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있죠? 2번 해놓으시고요. exemption은 그냥 스킵하고 일단 그 밑에 쭉 가보니까 tax credit 있죠? 그거 3번 해놓으세요. 왜 exemption은 넘어가냐면 exemption은 돈을 써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뭐냐면은 사람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내가 몇 명을 부양하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한 명당 얼마 해서 만약에 내가 애가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3,500불에서 10명 해갖고 35,000불 그냥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썼고 안 썼고랑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들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애들이 소셜 넘버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가끔. 그러니까 소셜 넘버가 없으면 이게 이제는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애는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3명이 소셜이 없네? 그러면은 10명을 다 이그젬션을 못 넣는 거죠. 네, 그럼 이제 7명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 7명도 대단한 거죠. 얘네들은 아무 한 거 없이 아주 텍스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잉크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어쨌든, 그래서 이그젬션은 제외를 했고, 괄호가 3개가 있네요. 그죠?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맨 밑에 텍스 위드홀드는 뭘까요? 미리 돈 내놓은 거죠. 그쵸? 네. 또는 estimate payment. 미리 예상해서 돈을 내놓은 거예요. 네. 미리 돈을 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prepayment of income tax라고 되어 있고. 오케이. 그래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이 있고요. 그래서 gross income, 총 소득에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빼면 뭐가 나오면 AGI라고 하는 게 나오면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item화 deduction이나 OR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standard deduction 둘 중에 하나 중에 큰 금액, max를 빼줍니다. standard deduction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뭐에 따라서 정해지냐면 filing status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결혼했는데 뭐 separate냐, joint냐에 따라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정해지고 아이템화리 디덕션 둘 중에서 큰 금액이 이제 빠져요. 아이템화리 디덕션은 이제 IRS에서 이런 것들 쓴 거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별도의 이제 하나 그 종이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스케줄 A라고 하는데 그냥 SCHA라고 하나 써놓으시죠. 스케줄 A에 쭈루루룩 나열해 놓고 있어요.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돈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다 쓴 거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스탠다드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한 번만 딱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썼지만 뭐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스탠다드하고 비교를 해봐서 스탠다드가 더 작을 때만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으로 쓴 돈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 스탠다드 디덕션이 예를 들면 10,000불인데 아이템화를 다 계산해봤더니 9,800불이에요. 그럼 이거 괜히 쓴 거죠. 뭐 괜히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제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위에 있는 above the line deduction은 뭐예요? 그냥 썼으면 다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로스 인컴에서 바로 빼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쓸 때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above the line deduction에서 빼주는 금액을 쓰는 게 좋을까요? itemized deduction에서 빼주는 금액을 쓰는 게 좋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당연히 above the line deduction 위에서 쓰는 금액을 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뭘 비교해갖고 크면 빼주고 적으면 빼주고 이게 안 빼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빼줘버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deduction은 이거는 above the line deduction, itemized ded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deduction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뭐냐면 썼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쓴 돈. 네. 쓴 돈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above the line deduction에서 쓴 돈을 빼줄 거냐, itemized deduction에서 쓴 돈을 빼줄 거냐. 자, above the line deduction은 뭐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지만 itemized deduction은 비교 대상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기왕 돈을 쓸 거면 above the line deduction 돈을 쓰는 게 좋겠구나. 어렵지 않죠? 그래서 taxable income이 나오면 tax rate를 구해서 tax rate, tax가 나오고 tax rate은 오른쪽에 가보니까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filing status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이 filing status가 뭐라고요? 미국은 5가지로 구분한다고요. tax rate는 3가지예요. 네. 그래서 single, married separate가 같은 세율이고 married joint가 제일 좋은 세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head over third가 이제 있죠. 네, qualifying widow. 5가지 filing status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면 세율이 결정이 되고 스탠다드 덱션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2가지가 결정이 돼요. 스탠다드 덱션 금액과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텍스가 나와서 텍스 다음에 빼주는 게 텍스 크레딧이에요. 텍스 크레딧은 돈을 썼기 때문에 빼준다기보다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 나이가 몇 살 이상인 사람을 부양했으면 빼주고 애가 너무 나이가 어리면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돈을 내지 않았지만 뭐 뭔가 그 사회 웰페어를 위해서 뭐 리펀드도 해주고 막 이런 게 텍스 크레딧입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위에 거는 돈을 썼으니까는 빼주는 거고 디덕션은 텍스 크레딧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빼주냐면 인컴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인컴에서 뭐 빼고 해서 텍스업을 인컴에 나왔는데 거기서 레이트를 곱했잖아요. 30%면 30%. 레이트를 곱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줄어든 숫자에서 쓰지도 않은 돈을 빼줘버리는 거예요. 거의 쓰지도 않은 돈들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크레딧이에요. 그죠? 그 다음 좋은 건 뭐예요? above the line deduction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굳이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는 아이템 한 디덕션이 제일 안 좋죠. 더 안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안 좋은 건 돈을 썼는데 디덕션을 안 해주네? not deductible이 있을 거 아니에요. not deductible. 대표적인 게 뭡니까? 렌트 내는 거. 렌트를 내가 1년에 10,000불, 뭐 20,000불을 냈어도 하나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내가 일단 돈을 쓸 때, 이게 디덕터블이냐, not 디덕터블이냐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돈을 받을 때는 텍서블이냐, not 텍서블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돈을 쓸 때는 이게 공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굳이 돈을 쓰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쓸 필요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공제가 안 되는 것보다는 공제가 되는 걸 쓰는 게 좋고, 공제가 되는 것 중에서도 above the line을 쓸 거냐, 아이템화를 쓸 거냐 할 때는 above the line 항목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를 공부하는 게 individual income tax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040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 크레딧까지 빼면은 텍스가 나오고 이제 추가로 뭐 페널티 텍스나 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토탈 텍스가 계산이 되면은 미리 내놓은 거하고 이제 기분을 해놓는 거죠. 원래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이만큼 냈어야 되는데 네가 보통은 더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디덕션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디덕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오버페이를 많이 해놓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디덕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버페이 한 게 높아져서 리턴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 유능한 CPA는 뭐가 유능한 CPA예요? 어떻게 하면 디덕션 금액을 높일 것이냐? 가 유능한 CPA가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요? 빼는 거가 제일 많은 거. 뭐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크레딧이 제일 좋다니까요. 네. 크레딧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그 CPA가 유능한 CPA냐 아닌 CPA냐를 구분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IRS는요. 뭐를 제일 와치하고 있을까요? 크레딧을 제일 와치하는 거예요. 아이템 안의 디덕션은 이렇게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써봤자 뭐 그건데 뭐 물론 이제 아이템 안의 디덕션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텍스 크레딧은 이거는 텍스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텍스에서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30%에서 확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 이제 조작을 해버리면은 IRS가 원래 만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거. 크레딧의 어떤 특징상. 그래서 IRS가 인디비주얼에서 제일 감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텍스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텍스 크레딧을 할 때는 뭔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PA들이 제일 이제 관심 있고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 텍스 크레딧이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earned income credit. 그게 이제 refundable credit이라고 해서 지금 이 디덕션이나 웬만한 크레딧들은 내가 돈을 냈고 또는 세금을 낼 게 있는데 세금을 낼 게 만불인데 디덕션이 만불이면 그냥 0을 딱 쳐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이 만인데 디덕션이 2만이다 그래서 만불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earned income credit은 내가 세금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그냥 와서 만불 돌려주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earned income cre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receipt, 받은 돈은 taxable이나 not taxable을 구분하시고 payment, 쓴 돈은 deductible이나 not deductible을 구분하시자는 거죠. deductible일 때 이게 above the line 항목이냐 또는 itemize 항목이냐. 보통 텍스 크레딧은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어도 일정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40 한 3분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장이죠. 1040는 한 장입니다. 앞뒷면 한 장이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름 쓰고 소셜 쓰고 뭐 쭉쭉쭉 쓰시고. 자, filing status라고 되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filing status를 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 이게 이게 filing head of household인가 qualifying widow인가 이게 무슨 뭔가 이게 애매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emption은 아까 뭐라 했어요? 머릿수를 계산한다 그랬죠. 애가 10명이면 10명 빼줄 수 있고 20명은 20명 빼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텍스 리턴 하는 사람, 스파우즈, 그 다음에 디펜던트라고 해서 몇 명을 공제받을 거냐. 그러면은 지금 매년마다 이게 금액이 매달 달라져요. 그죠? 3,800불이었다가 900불이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만큼은 그냥 오른쪽 숫자 써가지고 곱하기 6 해갖고 그냥 빼주면 되고요. 7번서부터 22번까지가 이게 뭡니까? 그로스 인컴이죠. 여기에 이제 인컴인데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8B, 9B, 15A, 16A, 20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왼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뭡니까? 돈을 받긴 받았는데 텍스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까 8의 B를 보니까 tax exempt interest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스테이트 본드를 사가지고 이자 받은 거는 세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8B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하되 그로스 인컴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서부터 36번까지를 묶으시면 그게 뭡니까? above the line deduction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 그랬죠. 그쵸? 예. 거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31번에 보면 alimony paid가 있네요. 예. 위자료를 준 거는 바로바로 빼줍니다. 훌륭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위자료와 한국의 위자료 개념이 달라요. 그죠? 예,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주는 거를 위자료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property settlement라고 해갖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엘리모니는 계속 매달 나가는 거죠. 예, 언제까지? 재혼을 하거나 죽을 때까지. 예, 재혼을 하거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혼을 한 2번 하면, 내가 한 10만 불, 15만 불을 받아도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텍스 리턴을 보면은 엄청 많이 나가죠, 엘리모니가. 그리고 이거는 파산이 돼도 면제가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채무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모니는. 자, 그래서 37번이 뭐냐면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AGI. 자, 미국에서요, 너의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대답하는 건 이 AGI 금액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학을 갈 때 학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금 신청을 할 때 너의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텍스 리턴에 37번 라인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AGI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 금액이 미국은 이 AGI 금액을 내 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Above the line deduction 당연히 다 뺀 다음이 내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40번에 item 안에 deduction, O와 standard deduction이 있죠. 그죠? 네. item 안에 deduction은 from schedule A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schedule A가 붙어 있어요.
뒷장에. 그래서 아이템 디덕션에 쭉 이런 거, 병원비 쓴 거, 텍스 낸 거, 이자 낸 거, 뭐 교회에다 기부한 거, 뭐 캐주얼티 그죠? 뭐 도둑 맞은 거, 뭐 병원 다닌 거 낸 거, 쭈루루루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스케줄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부속명세서라고 불러요. 여기다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금액하고 스탠다드 디덕션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왼쪽에 보니까 싱글로와 메리드 파이닝 세퍼레이트는 6,300불이고 보이세요? 40번 라인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덕션 for people who checked any box in the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6,300,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는 뭐 12,600, 헤더바스 9,250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파일링 스테이터스였잖아요.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결정이 된다. 또 하나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텍스 레이시 결정이 된다. 텍스 레이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컴 텍스 위도홀딩을 할 때 결혼을 하면 조금만 떼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세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일링 스테이트는 우리나라는 없는 개념입니다. 미국에만 있어요. 5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을 정하고 텍스 레이트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A의 금액하고 내가 만약에 싱글이면 무슨 금액? 6,300불하고 스케줄 A에서 내가 쓴 돈 다 더해가지고 그 금액하고 6,300불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스케줄 A의 토탈 금액이 6,000불이다.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6,300불이 빠지는 거죠. 스탠다드가 더 크니까. 스케줄 A의 금액이 7,000불이다.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6,300은 무시가 되고 7,000불이 빠지는 겁니다. 6,200불 썼으면 아깝죠. 그죠? 괜히 쓴 거죠. 세금적으로 하나도 공제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exemption. 아까 앞에 써놓은 거 있죠. 몇 명. 아까 숫자 하나 쓴다 그랬잖아요. 나, 배우자 해서. 디펜던트 몇 명에서. 그거를 빼주고요. 43번에 taxable income에 내어서 tax rate를 곱해준 다음에 48번서부터 54번까지를 묶어보실까요? 48번부터 54번까지를 묶으시면 다 뒤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크레딧이 붙어있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네. CPA의 어떤 능력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얘가 크레딧을 얼마나 잘해내 못했나.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66번에도 뭐가 있습니까? earned income credit 있죠. 따로 이건 별도로 해놨죠. earned income credit. 이건 아주 중요한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를 쓰래요? 왼쪽에 보니까 별도로 스케줄을 첨부하래요. 스케줄 EIC라고 하는 걸 별도로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nally total payment가 얼마가 나오고 리펀드를 받을 거냐, 돈을 더 낼 거냐. 그리고 본인 사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인디비듀얼 인컴 텍스는 18시간 정도 맥시멈 정도 강의합니다. 한 6번, 5번에서 6번 면은 이거를 다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누구나 아주 자세하게. 자, 그리하여 오늘은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까지 보셨거든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보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략 뭐 정리를 해보면은요. 간단하게 1040를 보시면 소셜 세큐리티 파일링 스테이터스 정하시고 이그젬션 정하시고 인컴 정하시고 AGI 어버브 더 라인 금액들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아이즈 그리고 스탠다드 비교해서 더 큰 금액 빼주고 이그젬션 빼주고 텍스 크레딧 빼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냈냐 덜 냈냐 해가지고 돈 낼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텍스 플로우예요. 텍스 플로우입니다. 이것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EAE와 시험과 CPA 시험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이 회사와 관련된 것들, 회사와 관련된 것들, LLC가 뭐고, Scorp이 뭐고, Ccorp이 뭐고, 이게 세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과 이슈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트럼프의 템포리를 보고, 이게 왜 이슈인지,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내일 한꺼번에 다 받죠. 수고하셨습니다.